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얀마 와족 독립군. 중국 국경 수비대 공격. 2. 인중 국경 분쟁 갈 때까지 갔다. 3. 미국마저 한국 바짓 가랑이를 잡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초소들이 습격을 당한 미얀마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정부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은 이 불가해한 공격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공격은 탄압을 받던 소수민족인 와족이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중국에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족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탄압과 억압에 시달려왔으며,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무장하여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하게 무장하고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공격을 펼치며 자유를 위해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미얀마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미얀마 중국 국경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군대는 안전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미얀마 중국 국경 지역에서의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규명과 안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족이 대체 어떤 소수민족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초소에 내려와 쉬던 군인은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었죠. 즉각 자세를 고쳐 잡은 남자는 초소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초소 안에서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선임은 이미 무전을 통해 움직임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소 근처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 소리와 함께 초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뒤를 이어 초소로 번진 화염은 삽시간에 초소 전체를 집어삼켰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빠르게 초소에 불을 붙인 이들은 금세 모습을 숙이고 다른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초소 습격은 예상치도 못한 시간과 예상하지 않은 인원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소 세체가 전소되는 한편 이를 지키고 있던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팡상, 판상, 지역에서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얀마 군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없었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기에 이번 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습격의 주동자로 현재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아닌 별개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습격의 배후로 와족 연합군 UWSA, 이 뒤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은 이들 와족은 소수민족들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부를 축적해 중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를 의협할 정도의 세력을 구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족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군은 대략 1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 병력도 보유하고 있어 총동원을 하면 3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갖춘 곳입니다. 게다가 갖춘 무기들도 범상치 않은데요. UWSA 소속 육군은 기본적으로 중포와 장갑차로 무장해 있으며, 공군을 별도로 두고 있어 Mi-17 헬리콥터와 HNON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용 드론 부대도 갖추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기기와 지원 병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이들 와족의 무장 수준은 미얀마와 중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와족 연합군은 전투 경험도 갖춘 이들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1980년대부터 미얀마 군부와 전투를 벌인 이들 와족 연합군은 풍부한 산악지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얀마 정부와 대립할 정도로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들 와족은 최근까지도 미얀마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만 이제 이 칼을 중국에 겨눈 것인데요. 중국군 초소를 공격한 것은 본격적으로 와족 연합군이 중국의 약한 부분을 공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와족 연합군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남부전군은 74집단군과 75집단군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전구에 위치한 병력들은 중국 전체 병력들 중 가장 취약한 병력에 속합니다. 남부전구가 위치한 지역은 중국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곳이며, 소수민족의 입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반란 세력도 별로 없었기에 중국 정부가 따로 병력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해 75집단군 병력을 대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병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남부 전구에 대해 감시가 소홀했던 것이 겹치면서 이러한 초소 전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와족의 태도 변화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와족이 태도를 바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와족은 본디 중국과 미얀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인종으로 독특한 풍습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엽두 풍속을 지니고 있는 종족으로 중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종족이었죠. 엽두 풍속이란 동물의 머리뼈를 마을 입구나 진문 어구 곳곳에 걸어두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최근까지도 지켜진 풍습이나 중국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이죠.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풍습을 지켜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와족 자체의 자존심이 매우 높아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것에 분노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중국 정부에 복속하는 데 있어 저항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 병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와족은 저항했으나 결국 마지못해 이들 국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와족은 뜻밖의 기회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높은 산악지대에 습한 곳들이 많아 대마를 비롯한 마약 재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약 거래가 큰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한 이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와족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마약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80%가 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재배한 마약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 부를 이용해 와족은 무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수민족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뿌려둔 무기들을 와족은 몰래 모으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미얀마를 비롯한 국경지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와족의 무장을 묵인하면서 와족은 급격하게 세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와족연합군이 탄생할 수 있었고 강력한 상비군을 둔 소수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와족은 이후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면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와족 입장에서는 중국은 무기를 공급해준 중요한 국가였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국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을 방해하는 국가라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와족과 중국은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 정책과 미얀마의 군사 독재 반란이 동시에 일어난 때입니다. 미얀마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소수민족 감시가 둔해졌고 중국도 대만에 집중하면서 와족이 지배하는 국경지대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서 와족 독립의 기반이 갖춰진 것이죠. 그렇기에 와족은 기회를 틈타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족은 연합군 소속 주요 보직 인원을 교체하면서 온건파였던 이들이 강경파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치로 만족하던 이들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이들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독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죠. 14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이들이 교체됨과 동시에 와족은 그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한 반란군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 중립 자세를 취하며 사태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며 반란군 타도에 뛰어든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주변 소수민족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는가 하면 와족 교관을 파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소총도 선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반란군을 향한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놀란 미얀마 반란군은 와족을 상대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와족은 이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얀마 전국이 계속 불안해져 자신들의 독립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국 지역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국이 와족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중국은 와족 독립을 절대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와족 독립의 승인은 곧 중국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즉시 동부전구로 빼돌린 병력을 다시 돌렸습니다. 남부전구의 병력을 다시 윈난성으로 돌려놓는 한편, 동부전구 병력 일부까지도 남부전구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나망을 통해 쿤밍시 인근에 중국 육군 부대가 집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이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만큼 와족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와족 제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와족 부대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대만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와족에서 시작된 반발 움직임이 신장 위구르와 다른 소수민족으로 번질 수 있어 신속한 제압이 중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도 중국의 편이 아닐 뿐더러 와족에게 유리한 지형인 미얀마 일대까지 중국이 침범해야 하는 상황.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골치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탄압에 신음하던 이들 와족이 독립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탄압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전투의 선봉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병 전력의 주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입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감의 자주포로 중국을 겨냥한 셈인데요. 실제로 바지라 전진 배치를 포착한 중국은 주력 자주포인 PCL-181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얼떨결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성사되었는데요. 오늘은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K9 vs PCL-181 위승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대 감군에 있어 자주국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관점에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인데요.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삼담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세계 7위의 거대한 명토와 함께 13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한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출범한 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며 모든 인도 무기체계 부품의 60% 이상을 자국산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단언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수입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할 만큼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도 자주포 앞에서는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던 인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1월 초 인도는 자주포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K900대, 금액으로 따지면 8,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가 이미 K900대를 도입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무려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인도 정부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국의 자주포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K9 기존 보유분을 라닥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이곳은 2020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2월에는 300터부터 400명에 달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실질 통제선인 LAC를 침범해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6월 분쟁에서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란 계곡에서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냉병기를 들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측에서만 전사자 20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20터부터 30명 미 넘는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두 국가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로 끝난 건데요. 당시 사태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상대방이 먼저 국경선을 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공개한 중국군이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을 보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은 사전에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국가적 분쟁의 원인은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오랜 시간 국경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서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 국경이 아닌 임시로 정해진 실질 통제선 LAC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가 민주화운동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붕괴하고 티베트가 미승인 독립국을 선언하자 2년 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가 3자 협정을 맺고 맥마흔 라인이라는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영국은 마크 사이친과 아루나찰 프라데시 두 지역을 인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맥마흔 라인과 함께 이 두 지역을 중국의 명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1962년에는 국경선을 두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쟁에 동원된 병력만 인도만 2,000명에 달했고 중국은 8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양측 합계 사상자는 무려 6,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고작 한 달간 벌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정말 엄청난 인원이 산화한 건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다시 한번 인도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화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마슬아슬하게나마 이어져 오던 힘의 균형도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 모두 1996년 맺었던 화기 사용금지 협약을 깨고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대규모로 활용 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이로 인해 최소 1터부터 2년 사이에 중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냉병기 분쟁에서 화기를 사용한 국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중국 국경지대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살을 내는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인해 웬만한 무기체계가 오랜 시간 전투 대기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계와 장비는 적군보다도 먼저 심각한 출력 저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헬기는커녕 전차조차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00대 이상의 PCL 181 155mm 자주포를 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PCL 181은 2019년에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주력 자주포인데요. 시진핑이 추진 중인 군사 현대화 개혁에 발맞춘 자주포인 만큼 중국의 모든 화포 기술력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PCL 181을 투입했다는 것만 봐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인도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도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9의 인도화 생산 버전 K9 바지라를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졸지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 농칠 수 없는 실전 경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의 일방적인 우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적차인데요. 서두에 말했듯이 인도가 추가로 K900대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슬마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전력 차이가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선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숫자부터가 2배 이상 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질적 우세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반공맘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 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 터부터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1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기딜을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동제해버리면 단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10터부터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결전의 날에 대한민국이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국산 비행체의 초도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E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되었을 당시 P&W는 F-16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요. GE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야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가다 서는 게 고작이지만 전투기는 최악의 경우가 추락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의지와 집념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소국무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터빈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1000만 번이나 강도 실험을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의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온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나 진배 없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KUSX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튀르키예의 크즐레마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X인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2비프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KUSX의 외관을 보면 꼬리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피탐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폭탄 K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KUSX를 목격한 다수의 외신이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MUMT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여링맨 KUSLW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KUSLW는 전장 10.6m, 폭 8.4m의 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LBV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KUSLW 위추력이 최소 8000LBV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USLW도 KUS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KUSLW 또한 KUSX와 마찬가지로 저피탐 형상 및 스텔스 기체이긴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US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LBV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1 터보프로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MUMT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 라건 양산을 끝내고 락2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즉 KF-21과 KUS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올린 항공 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산시장에 널려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걸 굳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도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